또 시작하죠. 홍범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제가 드렸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저 하도와 낙서 그림 하나만 보면 그 하도를 낙서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럴싸하죠? 이거 어디 없는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낙서 안에 하도를 넣어버렸어요. 하도의 프로그램대로 낙서가 돌아간다는 걸 한목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디 있을 수도 있죠. 어디 없다고. 네, 제가 그냥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지. 생각해보니까 어디 있을 수도 있죠.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하신 분들. 아무튼 그런 그 내용이고. 자, 1장. 13년에 무왕은 기자를 방문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무왕이 기자를 방문했다. 역사적 배경 아셔야 돼요. 무왕이 지금 은나라를 치고 기자를 방문한 겁니다. 근데 이때 기자가 이게 조선으로 도망갔다가 잠시 귀국했다는 설도 있고 기자를 찾아갔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으니까 아무튼 기자를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 무왕은 기자를 만나야만 했던 이유는 우왕이 조선의 도움으로 신설을 받았다 하는 어떤 중국 역사의 전통과 맞물려서 이해하셔야만 문명은 홍산 문명에서 왔다. 황제도 홍산 문명에서 동이족 문화의 진수를 가지고 중원에 내려왔다 하는 이런 역사적 연원 속에서 보셔야 도대체 무왕이 왜 기자를 방문해요? 망한 동이족 나라의 이 철인을 왜 이 새로운 천자인 무왕이 만나서 돌을 묻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니까 썼겠죠. 이거 역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서 야, 무왕은 대단하다. 망한 나라 동이족 철인까지도 만나주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기를 기자여, 기자시여. 하늘이 은밀히 아래 백성들을 안정시켜 그 거처에 서로 화합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안정시켜서 자기 거처에서 잘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게 합니다. 저는 그 떳떳한 법도와 윤리가 펼쳐지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늘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법도와 윤리가 펼쳐지는지 그 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도를 묻잖아요. 기자가 이에 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기자가 답합니다. 제가 듣기로 옛날에 곤이 우임금의 아버지예요. 순임금 때 신하인데 요순 때 신하죠. 그런데 순임금한테 이제 요임금한테 명을 받았죠. 곤이 실제로는 이제 순임금 때도 이제 했겠지만 곤이 홍수를 막았는데요. 오행을 어지럽게 펼쳐. 홍수를 막는데 오행이 왜 상관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오행의 원리, 오행이 당시에는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타오르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거기에 좀 더 추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 전설에는 오행 통수법이라고 내렸는데 오행으로 물을 트는 법. 아무튼 이 물 치수가 당시 되게 중요해요. 중국에 이때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순 이런 임금 시절에도요, 태평하기만 한 게 아니라 홍수로요, 백성들이 제대로 못 살고 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이라는 신하를 파견하는데 곤이 치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천재께서 진노하여, 하느님이 천재인데 지금 이 천재가 고조선 쪽에 군장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홍산 문명의 지배자가 아닌가 싶어요. 천재께서 진노하셔서 홍범구주를 주지 않으셨어요. 곤한테는 안 줘버렸어요. 너는 줘봤자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이에 떳떳한 법도와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됐다. 이게 치수랑 이 물이요, 백성도 일종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을 통치하는, 백성의 마음이요, 백성이 희노애락이 이렇게 움직이죠. 물결처럼 움직이다가 어느 한 군데서 맺히면 심각해지죠. 이해되십니까? 홍수도 그게 문제입니다. 물이 터주는 게 일이에요. 홍수는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게. 그래서 치수할 때 우리가 정치할 때 치자가요, 사실은 이게 물수죠. 물을요, 요건 삽입니다. 삽. 요 써있자, 이 뭐죠? 이게 써있자에서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쟁기나 삽이에요. 사람이 이게 삽 들고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이게 쓸다 뜻이에요. 써있자예요. 쓰다 이자. 삽을 가지고 군역을 터주는 게 치수입니다. 이해되세요? 치수, 다스릴 치자는 묽고 잘 터주는 거예요. 막힌데 묽고 잘 터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 경전 읽는 것도 치수입니다. 경전 읽다가 의문 나면 거기 막혔죠. 막히면 거기 물이 고여요. 의심이 고여요. 거기 터주면 고맙죠.
제 강의 들으시면 시원하죠. 물이 탁탁 터지니까. 아, 그거였어.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 하면 다행이고,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몰랐을까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쉽네. 피터팬은 아니라도 내가 알았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런 부작용을 예상은 합니다만은, 쉽게 가르쳐 드리면요, 뭐 이거 강의 안 들었어도 뭐 내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알았겠네. 그래도요, 그렇게라도 아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꼬를 터뜨리는 보람으로 저는. 왜냐면요, 그분이 제 정보를 듣고 뭐 본인이 어떻게 쓰시던 간에 저는 그 물꼬 그 심정이 답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여 있는 게 답답해서. 저도 답답해서. 저쪽에 옆집에 물 고여 있는 게 제가 답답해서. 밤에라도 몰래 가서 터버려야지. 제가 유튜브에 이런 정보를 뿌리느냐. 여러분 그 답답할 걸 저는 답답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저는 남들보다 물을 많이 고아놓고 막 고이게 해놓고 힘들어했거든요. 유불선을 다 고이게 했더니 죽겠더라고요. 막 물기를 안 내면 죽겠던 그 상황까지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답하실지 아니까 해드린 것 뿐이에요. 하시고 나서 뭐 어떻게 쓰시든가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아무튼 무조건 물꼬를 내드릴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억지로라도 물꼬를 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이 물꼬만 내드리면은 다스림이 일어나요. 편해져요. 다스려져요. 어두워졌던 게 밝아져요. 힘들었던 게 편해져요. 이런 원리입니다. 치에는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슬펐던 게 기뻐져요. 그러니까 이 홍범 구주가 다 정치술이거든요. 이게 왜 치수에 자꾸 연결되느냐. 홍수 다스리는 거랑 왜 이걸 자꾸 연결시켜 얘기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터줄 수 있으면 올바른 정치죠.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이 크게 고이지 않았나요? 맺히지 않았나요? 한이 되죠. 마음이 그치면 한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간자가요, 볼견자 뒤집어진 겁니다. 각골문에 이렇게 하면 볼견자고요. 눈깔이 이렇게 되면은 그칠 간자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쳐서 안 보인다. 어둡다, 안 보인다, 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목자에 이거 하면은 뭡니까?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 뿌리 근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쳤다, 쉰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뭔 얘기하다 제가 이걸 했죠? 예? 마음 심자에다가 이거 하면 뭐겠습니까? 마음이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한이. 고여서 풀리질 않고 있는 게 한이. 그쳐 있는 거. 이해되세요? 예. 이걸 터주면 끝나요. 한을 풀면 되죠. 해원. 원한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한이 쌓이게 하면 안 돼요. 유감이 생긴다는 게 동양 철학에서 제일 정치의 제일 핵심요. 백성들한테 유감이 없게 해야 돼요. 백성들 마음에 한이 안 쌓이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부한테 유감이 생기면 안 돼요. 감정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거는 양심을 자극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유감이 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백성들 양심에 불만이 생겨서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는구나, 배려하지 않는구나 해서 열받은 그 한은요, 그게 생기면 정치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고, 그걸 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치수랑 정치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옛날에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린다는 거는 정치를 잘한다는. 그래서 우임금이 홍수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천자가 됩니다. 통치수를 인정받아요.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자, 그런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홍범구주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치수법 안 줬다고 왜 도대체 떳떳한 법도와 윤리가 무너집니까? 그게 통치 철학이니까. 그래서 오행을 이용한 통치 철학입니다, 이게. 곤이 귀양 가서 죽고 우가 이어서 흥하자. 아들인 우가 대신 그 사업을 맡아요. 아버지 때 실패한 걸 아들이 또 다시 투입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임금에게는, 우임금은 이제 양심이 밝으니까 우임금한테 하늘이 홍범구주를 주어서 떳떳한 법도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때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한 문명의 이게 통치 철학이라면 이 철학이요, 이 내용이 홍산 문화에서 내려온, 홍산 문명에서 내려온 고조선 쪽에서 온 어떤 하나의 정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리가 있겠죠.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신채호 선생도 당연히 그렇게 봤죠. 조선상고사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자, 한서 오행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 이르기를 하늘은 형상을 드리워서 기륭을 나타내고 성인은 그 형상을 본받는다. 하늘이 형상을 드러낸다는 건요, 해와 달의 이런 빛입니다. 하늘이 빛으로 하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하늘의 뜻을 보여줘요. 성인은 그 하늘의 1월에 돌아가는 그 질서정연한 법칙에서 뭘 배웁니까? 오행의 원리를 배워서 인의 지신을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도덕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하수에서는 그림이 나오고 하도, 낙수에서는 글이 나오니 성인이 이것을 법으로 삼았다. 하수와 낙수에서 이제 하늘이 보낸 정보들을, 귀한 정보들이 중원 문명에 와서 그게 중국에서 이 성인들의 어떤 모범이 되었다 하는 거니까 이게 하늘에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이족 문명의 정보들이 들어왔다. 복희씨는 대표적인 동이족의 군장이고, 그렇죠. 우임금이 이제 낙서를 받는데 하도는 복희씨가 받아요. 복희씨가 처음 이런 선천팔계 하도에 해당되는 정보를 중국에 줬다는 얘기고요. 우임금 또한 요순이 더 잘했거든요. 요순은 성자인데 왜 요순을 안 주고 우임금만 줍니까? 요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었고 우임금 때 뭔가 삐끗할 뻔했는데 다시 거기서 그걸 받아옴으로써 정통성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요순이 훨씬 성인인데 도대체 왜 우임금만 하늘이 이뻐해서 이걸 줍니까? 우임금 때 나라가, 우주가, 나라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늘이 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서 오행지에서 홍범이 낙서일 거란 주장을 펴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유흠이라는 이제 학자가 생각하기를, 유학자입니다. 복희씨가 하늘을 계승하여 왕이 됨에 하도를 받아서 이를 법칙으로 삼아 그림을 그린 게 8개고, 선천팔계예요.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서를 받아서 법으로 삼아 진술한 것이 바로 홍범이다. 그럼 하도와 낙서가 짝이듯이 8개랑 홍범도 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 낙서를 받아서 진술한 것이 홍범이다. 성인이 그 도를 행함에 그 참됨을 보배로 여기니 그래서 성인이 도를 행함에 참됨을 보배로 여기니 은나라에 내려와서 기자가 아버지이자 스승의 이치에 있으면서 이를 법도로 삼았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기자에게 귀의하여 무왕이 친히 자신을 비우고 질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나라 때 기자가 그 비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입니다. 은나라의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주무왕이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게 보통 비법이 아니죠. 전설적인 우임금이 하늘한테 받았던 비법이니까 주무왕도 이걸 받아야만 지금 인정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백이숙제도 등 돌렸고 기자도 도망가는 마당에 정통성이 은나라보다 더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뭔가를 만들라니까 지금 주무왕이 기자 찾아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성계 이 조선왕조도 고려보다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뭘 해야 되니까 끝없이 고려 유신들을 부르고 설득하고 해서 황희도 모셔오고 자꾸 이색 선생도 이제 임금 된 뒤에 이성계가 또 부르잖아요. 제발 내 밑에서 좀 일해주라. 이색 같은 사람이 일해줘야만 정통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안 하고 가버리거든요. 두문동 72원이 다 안 나와버리고 제일 막내인 황희야, 그래도 너는 가서 이씨 왕조는 싫지만 백성은 챙겨야 되니까 너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왕조를 도와라 하고 이제 했다고 이제 전해오잖아요. 야사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같이 이해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서경에 이르기를, 자, 이 다음에 제가 생략을 많이 했는데 왜 했냐면요. 한서 오행지에서 서경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서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앞에서 읽었던 1, 2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무왕이 기자에게 낙서를 물어본 것이다. 자, 사실은 홍범이 낙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한서 오행지는 낙서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자의 대답 속에 우임금이 얻은 낙서의 뜻이 담겨 있다. 기자의 말 속에 사실은 낙서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뭔 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 글이 풀어져 나온 게 기자 입을 통해 좀 더 부연돼서 풀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원형의 꼭 글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낙서의 내용이 기자를 통해 나왔다. 그리고 아래 3번 내용을 인용하는데 보십시오. 3번이 뭡니까? 몇 페이지죠? 3번이 8페이지 밑에 한문으로는 한 2줄밖에 안 되지만 한글로 꽤 긴 거 있죠? 첫 번째는 오행이고, 자 보십시오. 자,
요거를 그림 그려놓으면 점 아까 9개 찍는 거밖에 안 되죠. 말로 풀면 뭐가 됩니까? 1은 오행이요. 첫 번째는 오행이요. 두 번째는 뭐죠? 오사, 5가지 일이요. 세 번째는 어딨죠? 네. 세 번째는 팔정이요. 네 번째는 오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예요. 요거를 설명해 놓은 이게 이제 낙서의 핵심 뜻일 거라는 겁니다. 3번을 인용해 놓고 대저 이 65자는 모두 낙서의 본문이다. 이게 낙서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홍범 전체는 이 본문에 대한 풀이까지 기자가 풀이까지 해준 거다. 그러니까 홍범 전체가 낙서라는 건 아니고 본문과 풀이가 섞여 있는 게 지금 홍범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른바 하늘이 우임금에게 내리긴 대법구장, 홍범 구주를 대법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법의 9장에서 항상 해야 할 일을 차례지어 놓은 것이다. 이는 하도와 낙서가 서로 날줄과 시줄이 되어 8개와 9장이 서로 겉과 안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8개랑 이 홍범 구주가 하도 낙서처럼 안팎을 이루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미 한서 때 다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낙서라고 알려져야 되는데 낙서 그러면 그림으로만 알아요. 지금 그 점 9개 찍어놓은 거. 주역하시는 분들도 그것만 낙서로 합니다. 그게 아닌다는 제가 이제 나름 증거를 대본 거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조선상고사에서. 자, 5월 춘추라는 후한의 조엽이 쓴 역사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보시면요. 이제 5월 춘추가 아주 뭐 인정받는 역사서는 아닙니다만 당시 분위기를 좀 야사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 그대로 역사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야사에서 전하는 당시 분위기를 보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임금이 동쪽으로 이제 홍수의 비법을 찾아서 동쪽으로 순행을 떠납니다. 남학 형산에 올라서 흰말의 피로 제사를 지냈으나 구하는 바를 못 얻어요. 우임금은 이에 산에 올라 하늘을 우러러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꿈에 붉은색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현이, 동이족 중에 현이족입니다. 이미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중에 현이의 창수사자 그러면 창수는 창해거든요. 창해는 중국에서 발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창해는 발해예요. 지금 어디 사전 찾아보셔도 발해 사자가 와요. 현이, 동이족의 발해 사자가 와가지고 요걸 지금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단군의 태자 부루라고 보는 거죠. 단군이 우임금이 도산에서 회맹을 할 때 제후들을 천하의 제후를 모을 때 태자 부루를 보냈다는 게 지금 세종실록 지리지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옆에 그 문헌이 있죠. 6페이지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평양조에 단군이 요임금과 더불어 같은 날 등극했는데 우임금 때 도산에서 모임이 있자 태자 부루를 보내서 조회하게 하였다. 여기서 뭔가 그러면 이게 이때는 아닌데 그 전에 아직 도산 모임은 아닌데 그 전에도 태자를 파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창수사자가 와서 이 사람이 사실은 주는 건 아닌데 이건 중국 측 기록이니까 좀 곡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순임금이 우임금으로 하여금 이곳에 이르게 한 걸 알고 방문한 것이다. 근데 왜 꿈에 나와요? 그렇죠? 예. 이르기를 아직 그 시절이 아니므로 장차 기간을 구해줄 것이니 장난삼아 노래를 부르지 말라. 말투도 고압적이죠. 우임금한테 한 수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부터가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만약 중국 입장이라면. 어디 동이족 사자가 와가지고 천하의 우임금한테 야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이런 내용들이요. 동이족에 대해서 되게 높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동이족한테 바로 받았다고 하기 싫으니까 동이족 도움으로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도 이렇게 봤어요. 자 볼게요. 장난삼아 노래 부르지 마라 하고 노래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가락으로 노래를 막 부르니까 뒤집어진 선 모양의 산이 그 산신이겠죠. 우임금을 돌아보더니 우리 산의 신설을 얻고 싶다면 황제 암흑의 아래에서 3개월간 재개를 하고 경자일에 산에 올라서 돌을 들면 죽간이면 나무로 돼 있는 나무로 돼 있는 그 대나무 마디에다가 이제 그 한 토막 한 토막에다 글을 써놓은 거죠. 금간이니까 이게 금으로 된 죽간이 아니라 금으로 된 쉽게 말하면 종이에다가 옥으로 된 글자를 써놓은 뭔가 신서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신비한 책일 거라고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금간에 글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우가 물러나서 3개월을 재개하고 다시 와가지고 완이산에 올라서 이때 여기 산이 완이산이라는 거죠. 금간에 글을 빼내요. 이 글을 금간에 옥글자를 살펴보고 통수의 치수의 원리를 얻었다. 자, 요게 이제 낙서의 또 다른 변형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실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 형태의 야사들을 지금 접해보시라는 거예요. 홍범의 주장하고는 또 다르죠. 낙서, 이게 주자가, 하느님이 홍범을 바로줬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신설을 얻었다고 또 나와요. 또 어디서는 낙수에서 글을 받았다고 나오죠. 아까 계사전에서는 우임금이. 다 다르죠, 지금 증언들이. 하지만 뭔가 하늘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었다는 거는 공통입니다. 이걸 얻어서 우임금이 천자노릇을 했다. 그러면요, 우임금이 이걸 어떻게 자랑하는지 보세요. 모산에 올라 사방의 여러 신하들을 조회하며 모산에서 해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산이 지금 아까 도산에서 해맹했다는 거기에 해당되겠죠. 아마 모산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모산이라고 하는 거겠죠. 사방의 여러 신하들을 다 조회해서 천자로서 자리를 확실히 굳히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라 안에 제후들을 돌아봤다. 방풍이 이때 늦게 오니까 목을 베어 대중에게 보였다. 이 권력을 과시한 거죠. 늦게 온 놈 목을 베버렸다. 천하가 모두 우에게 속해 있음을 보였다. 이때 과시하는 이 귀한 자리에 크게 모여 나라를 다스린 도를 도모하였는데 이때 모여서 뭐 한지 아십니까? 안으로 솟아내서 주신의 공덕을 찬미하며, 아까는 현이라고 하던 이제 주신이라고 불러요. 조선이라는 얘기죠. 고조선의 공덕으로 신설을 얻었다고 찬미했다는 겁니다. 또 밖으로는 성덕, 여기서는 우임금일 것 같아요. 우임금의 위대한 덕이 하느님의 마음에 응했음을 헤아렸다. 우리 임금이 위대해서 하느님이 이걸 주신 거 아니냐라고 또 찬미했다는. 이해되세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이상하죠?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서 주신의 공덕을 찬미하고 그 하느님의 그 응하게 된 게 우임금이 얼마나 대견해 보였으면 하느님 이런 거 좋겠냐 하면서 서로 칭찬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임금이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고조선의 군장이 자신에게 치수법을 전했다라고 자랑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마침내 모산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회계, 모여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주신의 공덕을 돌아본 산이란 뜻입니다. 회계산이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우임금이 이 말을 또 해요. 내가 뒤집어진 솟산의 신설을 얻어 천하의 재앙을 제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더니 그 덕이 빛나고 빛남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그 덕을 가해질 수 있겠는가. 그럼 주신이죠. 우임금이 얘기를 하니까. 주신의 덕은 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고마우면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5월 춘추라는 중국 역사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옛 기록 부루가 단군의 아들입니다. 단군의 아들 부루는 5월 춘추에서 말하는 창수 사자이니 그때 진화, 중국을 신채호 선생이 자꾸 진화라고 불러요. 진화에 큰 홍수가 있었으면 여러 역사책이 증명하는 바인 바 단군 왕금이 그 수재를 구해주려고 아들 부루를 창해 사자로 보냈으니 임명해서 이제 신채호 선생은 도산에 갔다고 하니까 아마 신채호 선생은 이게 한 사건으로 봤나 봐요. 이 모산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 여기가 도산이었고 이때 가서 가르쳐준 거 아니냐라고 신채호 선생이 본 거예요.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참고하세요. 도산에 가서 하우를 보고 삼신오제교, 단군교의 핵심 사상인 오행설을 일부를 우임금한테 이렇게 가르쳐줘서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줬으므로 우는 왕이 되면서 부루의 덕을 생각하고 이 단군의 천부경의 원리겠죠. 삼신오제의 교의를 믿고 이를 진화해 중국에 선포하여 정전법이니 도량행이니 하는 고조선의 이런 제도들을 가져갔으니 이거는 중국의 창작이 아니고 조선 거를 모방한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 꿈의 창수사자를 만났는 이런 소리를 하는가.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함이니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 신화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뭔가 하느님한테 신비하게 받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신채호 선생은 봤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도 하나 아셔야 재밌죠. 예, 뭔가 막 뿌듯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이런 맛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서경에 이거 홍범 하나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느님한테 홍범 받았다는 요 하나 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읽어내야 할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이런 홍범은 동이종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정권의 정통성, 천자자리를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중대한 이 법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동이종 문명의 핵심이니까 이게 결국 중국 문명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유교나 도교도 다 여기에 근거했겠죠. 유교나 노자사상도. 그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쓴 논어 양심을 밝히는 길에 있는 글입니다. 공자와 노자의 사상은 모두 동방 고대 문화의 계승이다. 특히 양자의 사상은 황제가 전수받은 동방 고대 문화의 정수가 담긴
그러니까 황제가 이 홍범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황제가 전수받았다고 전하는 동방 고대 문화의 핵심을 담은 홍범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공자가 강조한 대동, 노자가 강조한 천하왕, 맹자가 강조한 왕도, 그리고 오행 등의 동양사상의 핵심이 모두 홍범의 뿌리를 두고 있다. 재미난 것은 홍범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을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인 우임금이 천제에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천제란 동이족의 군장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고요. 그 이유는 5월 춘추를 보면 우임금이 동이족 중 현이, 즉 주신의 도움으로 신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논어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책에 내놓은 내용을 다시 자료들을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책에 있는 이 글을 쓰는데 저한테 있던 자료들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어느 자료에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보십시오. 유가와 도가에 그럼 상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요. 유가와 도가는 본래 하나로 통하는 철학인데 얘기해 보면요. 공자가 나는 노자의 제자라는 걸 밝힙니다. 나는 내가 노담한테 배웠다라는 내용이 얘기해 보면 증자문에 4차례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 학파 모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일의 뿌리가 되는 신묘한 밝은 덕을 강조합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유교는 명덕이라고 합니다. 서경, 시경, 대학 중용의 내용들에서는 명덕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노자는 현묘한 덕이라고 또 그 양심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노자나 장자에서는.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명덕,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덕, 천부경에서는 본심이라고 말한 양심, 맹자는 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마음을 현실에서 다시 밝혀내는 걸 목표로 하는 철학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보완되고 하나다. 이게 동이족 문명의 하나 핵심이지 않겠냐, 하나인 핵심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를 몇 개만 더 살펴보면 논어 수리편에 보면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고대 문화의 본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설명하려 했을 뿐 내가 개인적으로 지어낸 적이 없다. 자,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공자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해놓고요. 나는 창작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하죠. 공자님이 창작을 실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진술이라는 겁니다. 진술. 동방 고대 문화를 현대에 다시 그대로 재현해서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내가 처음으로 지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 다 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니지가. 특히 사랑의 철학이 고대 문화의 핵심이고 천자는 중을 잡아야 된다는 게 고대 문화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 환극을 세워야 된다는 게 고대 문화의 핵심이고 제대로 된 정치는 대동,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게 대동은요. 모두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한 마음이 되려면 리더가 환극이 돼서 백성을 내 마음처럼 여기고 정치할 때만 한 마음이 됩니다. 백성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할 때. 자, 이런 대동사상, 중사상, 인사상이 나는 고대 문화를 진술했을 뿐이다. 그럼 그 고대 문화는 황제가 가져온 동방의 고대 문화겠죠. 자, 나는 수리부작, 나는 지어낸 적 없다. 진술만 했다. 옛날 것을 좋아하고 믿었을 뿐이다. 내가 은근히 나의 선생인 노자랑 견주어 본다. 노자도 그랬던 분이다. 논어의 이 구절이 나오고 충영해 보세요. 중리는 요순을 할아버지로 알고 진술했다. 조술 요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공자님은 누굴 진술했는지 동방의 고대 문화가 뭔지가 바로 나오죠. 요순의 문화예요. 요순은 대표적인 동이족 군장들입니다. 맹자에 보면 순임금은 동이족이다라고 써 있어요. 자, 뭔지 아시겠죠? 공자님이 평생 연구한 거는 동방의 고대 문화라고 제가 말하는 홍산 문화의 핵심, 홍범구주의 핵심을 다시 그 당시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춘추시대가 와서 주나라가 이제 법을 이룰 때 주나라 안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동방의 고대 문화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게 공자님입니다. 맹자도 똑같이 왕도 정치를 주장했죠. 왕도란 말이 홍범에서 나와요. 처음. 똑같이 홍범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노자도 천하왕이란 말 노자가 써요. 천하의 왕 노릇을 하려면 요게 홍범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홍범에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고대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이 당시 중국의 최고 지식인들인 공자나 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작업을 노자가 한 작업에 견주어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자님. 그래서 중리께서는 주나라의 빤줄 아는데 아니라 동이족 요순을 조상으로 알고 진술했고 문왕과 무왕은 그냥 당시대 규범으로만 삼으셨다. 자신이 살던 시대가 주나라 나라니까 주나라의 문화를 만든 임금들은 존중해서
규범으로 삼았을 뿐이지 할아버지로 알고 연구한 거는요 주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고대 문화지. 여순의 문화지. 논어에 보십시오. 논어에 요임금의 통치 철학이 뭔지가 나옵니다. 이게 홍범이에요. 보세요. 자, 이 홍범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극입니다. 환극이 중심이죠. 동양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건요, 이 환극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중심, 동서남북의 중심. 이 환극을 그림으로 그리면 제가 어떻게 그리나요? 아까는 입체로 그리면 피라미드였는데 기억하십니까? 제 책이나 제 강의 보시면 무극은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태극은요, 점 하나. 환극은 이 점 하나가 동서남북을 경영할 때 환극입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권력이 한 꼭지점에서 나오니까 여기가 환극이 돼요. 그래서 이 도는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를 낳는 중심이 되면서 실제 우주를 낳고 통치하는 경영자가 돼요. 이 무국태국 환극이 본래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게 동양 철학의 핵심인데, 그 하느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집안에서의 환극, 가정에서의 환극, 나라에서의 환극, 직장에서의 환극, CEO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천자 자리가 최고의 CEO인데 환극인데, 환극일 천자는 중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의 표준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황제가 이 환극이 제시하는 창조적인 해법을 백성들이 다 따라서 복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전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리더이면서 그 리더의 가르침이 백성 전체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가 환극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한다면 지금은 이제 김연아 은퇴했지만 김연아가 피겨계의 환극이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표준이라는 게 환극이에요. 업계의 표준이 있죠. 그거 따라해야 되죠. 복사가 일어나는 존재가 환극이에요. 그럼 원래 대통령이 제일 인격자라 대통령을 복사하고 싶어야 돼요. 제대로 된 환극 세상은. 이해되세요? 지금 어떤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복사하고 싶어야 돼요. 그런 도덕적인 군주, 내성외왕의 군주를 모델로 하는 게 동양 정치 철학입니다. 홍범 철학이 그거예요. 환극은 모델이어야 되고, 환극의 심술은 삼덕이라고 해서 환극은 정직하고 항상 굳셀 땐 굳세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운 존재인데 정직이 생명입니다. 늘 정직하고 양심적이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부드럽게 할 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양심의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의 통치 철학은 뭡니까? 환극으로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요거예요.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보세요. 요임금이 논어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임금이 이르시길 그대 순이여. 요임금이요 순임금한테 정권을 천자자리를 넘겨줄 때 뭐라고 조언해 주는지 보세요. 홍범구주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가 순한테 천자자리를 넘겨줄 때 이 비법을 살짝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대 순이여 하늘의 명령 1000명이 그대 몸에 있다. 하늘의 운수가 그대 몸에 있다. 1000명이 그대 몸에 있다는 건요, 너가 이제 천자다 이 얘기예요. 하늘이 이제 널 찍었다. 천자로 삼았다.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요게 철학입니다. 사회의 천하가 공공해지면 너가 중심을 못 잡아서 보십시오. 자, 왜 사회가 바로 나옵니까? 여러분 천자자리 있다면, 여러분이 천자자리를 잘하면 동서남북이 다 배불리 먹고, 자, 의식주의 해결 플러스 천자는 스승이죠. 밥만 먹여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이자 스승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양심 교육을. 여기까지 해야 동양의 훌륭한 군주입니다. 의식주와 양심 교육을 잘 시켜주면 사회가 잘 살겠죠. 밥도 배불리 먹고 사람으로서도 올바른 길을 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사회가 공공해지죠. 환극이 못 서면 사회는 공공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가 순한테요. 너가 중심 잘 잡아야 된다. 만약에 너가 중심을 못 잡아서 사회가 공공해지면 하늘의 복록이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 너 하느님이 천자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순임금 또한 우임금한테 이걸 가르쳐줬다. 요게 천자들끼리의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우임금은 순임금한테도 다 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왜 낙서를 강조할까요? 이 얘기는요, 아마 우임금은 순임금만큼 지지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역사도 대충 추측할 수 있죠. 요 순한 그런 게 없었어요. 순임금은요, 어느 한 곳에 살면 거기에 마을이 생겼대요. 순임금이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에 마을이 생겨요. 그 뒤로 바닷가에서 물고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순임금이 도자기를 만들면 거기에 마을이 생겨서 그 뒤로 도자기가 제대로 안 나온 적이 없었대. 어디든 가면 거기에 마을이 형성돼요. 이 얘기를 여임금이 전해 듣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두 딸을 줘요. 그때는 자매가 지금 한 남자한테 시집 갔던 거죠. 자매를 줘서 또 실험해봐요, 이 사람. 몇십 년을 굴려요. 여러 자리를 다 시켜봐요. 순임금만 보내면 다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천자 자리 이제 대리를 맡겨요. 여임금이 은퇴하면서 너가 대신해라. 그래서 한참하다 여임금 돌아가시고 정식으로 순임금이 등극을 해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요즘 CEO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안 할걸요. 요즘 어떤 시스템보다 선진입니다. 고대라고, 동양은 고대에 미개에 있을 거야. 착각이에요. 지금 제일 선진에 서 있는 자본주의 기업들이 요순만큼 못해요. 이해되세요? 중국 로마가 제일 잘 나갈 때 황제들이 유사하게 했어요. 아들한테 안 주고 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줍니다. 똑같죠. 요순하듯이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로마 오현제 시대는 요순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현제인 마르크스 아urelius 명상록 저자가 자기 아들한테 주면서 로마가 망하기 시작해요. 유능함을 안 보고 아들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런데 요 순우가 똑같이 줘요. 요는 순하고 아무 이제 뭐 인척이 관계에 먼 친척일 수는 있지만 순을 사위죠, 사실은. 또 순이 아들한테 안 주고 우임금한테 줍니다. 우임금은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이 사람은 또 아들한테 줘요. 그래서 하왕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공자님이 대동 소강을 논할 때 대동을 요순에서 끊어버려요. 요순만 대동이다. 대동은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줄 때입니다. 소강은 아들한테 물려줄 때. 천하를 자기 집안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물로. 대동사에는 천하를 공것으로 알았다. 공적인 걸로. 그러니까 천하를 그 나라에서 제일 양심 밝은 사람한테 아들을 주던 시대, 아니 천자를 주던 시대가 대동사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사회가, 세습하는 사회가 소강사회예요. 공자님이 이걸로 딱 대동과 소강을 구분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 동양의 대동 정치가 유교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유교가 얼마나 선진 시스템을 표방한 겁니까? 요즘 이거 못 따라가요. 요순하던 거를. 그러면 똑같이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요순의 이런 정치 물려주는 방식이 당군은 아니었을까요? 이쪽 고조선은? 그러니까 고조선도 여러 그 마가, 우가 막 있죠. 막 여러. 우리나라 이 동이족 문화는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부족장 회의, 화백 회의를 통해서 제일 양심적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한테 아마 넘어가는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동이족은 늘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여럿이 모여서도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제일 그 나라의 유능한 사람한테 넘어간 자리가 당군이란 자리였을 겁니다. 요즘 대통령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임기가 짧냐 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기 짧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임기 짧은 게 좋으면 요즘 제일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이 왜 경영자가 5년마다 갈죠, 그러면? 그게 유능한 시스템이라면? 이상하죠? 주주가 국민이고요. 경영자가 대통령입니다. 배당만 잘해주면 안 갈죠. 원래 훌륭한 정치는요. 국민들이 정치 잘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순 시스템이 더 선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 아세요? 5년마다?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 할 때 5년마다 가는 거예요. 내려와, 그냥. 5년 했으면 내려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했으면 내려와. 더 두면 썩어. 이해되세요? 지도자를 전혀 못 믿는 시스템이에요. 한 5년에 4년 단임만 시키겠다는 건요. 원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이상한 짓 할 거니까 빨리 안에 내려와.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5년 안에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피할 수 있지만 절대 좋은 정치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요순 시스템은 우리보다 후지다.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저 때는 한 왕이 늙을 때까지 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 다 늙을 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이 시스템이 절대 후진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인재만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면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이걸 구상한 거예요. 철인들이 공부를 시켜서 철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철인들끼리 서로 대를 이어서 그때 꼭 오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철인들이 자기 역량껏 다 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플라톤의 그런 국가론을 독재라고 비방하는 거, 정말 플라톤 국가론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 하도 독재들이 심하니까 철인들을 좀 진짜 도덕 아는, 이성적인 정의를 아는 그런 군주들을, 후보생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 친구들이 정치를 하게 하자는 발상이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동양의 통치 철학이나 다 환극이 안 서버리면 이게 환극이 없을 바엔 차라리 한 몇 년 안에 끊어주는 게 낫죠. 5년 하고 내려와. 어차피 환극할 건 아니잖아 하고 내려와 하면 맞지만 진짜 환극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자기 역량을 장기간을 가지고 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저것도 위험한데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저것도 위험한 생각하는 놈이 하지 마시고 양심적인 리더를 배양해서 제대로 뜻을 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선진 시스템이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옛날 거에 비해 훌륭하다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 세종대왕이 더 오래 살길 바라시죠? 이상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민주사상이 밝은 세상이고 막 하는데 세종대왕은 군주시대 사람이고 세종대왕이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일 많았을 텐데 해요. 이런 모순된 사고를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게 모순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런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요임금에는 중심을 잡아라고만 했지 너무 말이 생략돼 있잖아요.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얘기할 때는 좀 더 팁을 더 줍니다.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중심 잡는 비법을 얘기해줘요.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니까 양심을 키워서 욕심을 안정시켜라. 욕심이 악은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라 내 이익만 따지는 소화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마음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위태롭다. 악으로 흐르기가 아주 쉽다예요. 그런데 양심을 정밀하고 한결같이 파기만 하면 양심이 이미지가 정밀해지고 선악 판단이 정밀해지고 한결같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안 한다면 너는 욕심도 이루면서도 욕심이 위태롭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요. 욕심과 양심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진실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천자한테 뭐 얘기해 준 겁니까? 네 욕심 좀 잘 다스려. 양심으로 너의 욕심만 잘 경영하면 천하 백성들의 양심도 욕심도 다 경영할 수 있어. 네, 요게 노하우예요. 그러면 동양 정치 철학의 이 황극이로서 정직하다는 거 뭐 이건 뭘까요? 황제의 세 가지 덕이라고 하는 거. 황극의 세 가지 덕. 결국 양심에 올바르고 양심에 똑바르라는 얘기죠. 양심이에요. 양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에서 홍익인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나 저쪽 중국으로 내려간 지금 이 황제 여순의 문화에서 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으란 얘기나 다 똑같은 동전의 앞뒤 같은 얘기입니다. 다 동이종 문명의 핵심 통치 철학은요. 황극, 리더가 양심의 달인이 리더가 돼서 똑바로 서서 천하를 창조적으로 양심적으로 경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여러분이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주의 이론만 들으시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사람이 하는 거지 국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국민은 주주예요. 주주가 경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인 경영자를 못 만나고 계셔서 지금 힘든데 양심적인 경영자를 만나고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주주가 그럼 경영해보자 이러면 잘 될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이족의 지혜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양심적인 리더를 가르쳐서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러면 주주들도 눈이 똑바로 해야죠. 양심적이어야죠. 양심적인 리더를 알아보고 키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게 모든 유교나 이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노자도 다 그 얘기예요. 천하 왕 노릇할 사람은 노자에 나옵니다. 그런 왕은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는다. 즉 백성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 이거 못해주면 왕 노릇 못해요. 똑같은 얘기만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처럼 듣고 계시면 안 돼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쭉 1, 2장 왔는데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씩 읽어보시죠. 자, 한 5분만 쉬고 하죠. 첫 번째 오행이고 요거 한번 보시면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홍봉 구주의 9가지 범주를 아시기엔 좋고요. 요건 제가 하나 더 한 건데 이번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요게 있어요.
오행이니 서징이니 팔정이니 지금 각 제목들이 있죠. 예, 그거를 다 아시면 7번째에 의심을 돌아본다고 개의예요. 의심을 돌아본다. 여기 지금 점치는 법들입니다. 거북점 치는 법. 예, 거북점 치는 법이라 은나라는 거북점을 많이 쳤죠. 그래서 은나라의 거북점하고 요거는 이건 팔개로 점치는 거, 주역으로 점치는 거, 시초점 있죠. 거북점하고 시초점을 중요한 나라 일에 같이 친 거예요. 근데 보통 은나라에서는 거북점을 중시합니다. 중대사는 거북점을 쳐요. 좀 개인적인 일은 시초점, 주역 8개를 치고. 그러니까 주역 8배보다 거북점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은나라에서는. 그래서 거북이 껍질이나 소뼈 같은 거를요, 솥에다 넣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솥입니다. 솥에다가 뼈를 던져서 이 갈라지는 자국을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들정자 있죠? 예, 이게 괴를 뜻하는 의미도 갖고 점친다는 뜻을 갖고 이렇게 치면 이게 갈라진 걸 가지고 갈라진 게 말을 해주죠. 이게 점친다는 점의 뜻이에요. 점. 이것도 점. 다 이것도 이게 점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도 점쳐서 나온 결과물 중에 아래 께를 정이라고 불러요. 또 특별히 위에 께를 회라고 부르고 위아래 2개 께가 나와야 이제 64개 중에 하나가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점친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구지가 있죠.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그 뼈가요. 동이족들 전통인 게 한반도에도 많이 발견돼요. 소뼈나 이런 걸로 점을 쳤어요. 구워서. 불에 넣어서 구우면 쫙 갈라지겠죠. 갈라진 자국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커피점 있죠? 커피 바닥에 그거 보고 비슷한 거예요. 거북점. 근데 왜 주역 8개는 형상화 이제 책이 나오고 공자님 같은 성인이 거북점을 안 건드리냐? 거북점을 어떻게 도식화할 수가 없잖아요. 갈라진 자국을. 음양 이렇게 해서 점을 치는 건 거기에 음양의 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니까 주역 8개간 점으로선 약한데 경전 안에 이제 들어온 거고 거북점은 뭐 어떻게 더 할 말이 없죠. 그냥 이렇게 갈라지면 뭐고 이렇게 갈라지면 뭐다 밖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지가 있죠. 거부가 뭐죠? 그 다음에 거부가 뭐라 머리를 내밀어라 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워 먹겠다. 이게 구워버리겠다. 이게 점치면서 치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설도 있습니다. 거북이 뼈를 갖다 불에 구우면서 거부가 말을 해다오 이제 이런 거죠. 말을 해다오. 그래서 이렇게 점치는 하나의 풍습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쪽 한반도에서 거북뼈나 이렇게 소뼈 이런 거에다 점을 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나라가 특히 거기 중요한 일은 다 갑골이라는 게 거북이 딱지에다 글도 쓰고 그걸 또 이제 구워서 점도 치고 다 합니다. 근데 은나라가 동이족인데 무서운 나라인 게 부여에 순장제 있었죠. 이게 좀 동이족들이 이상한 짓을 잘하냐. 순장을 좋아해요. 갈 때 혼자 안 가고 꼭 신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위에 가서 모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부귀의 인물이 죽으면 신하들도 같이 죽어서 위에 가서 모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좀 순장 이런 풍습이 있고, 은나라가 좀 잔인한 게,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이번 제사 때 사람 몇 명 쓸까요?까지도 이런 게, 각골문에 이런 게 물어보고요. 은나라가 이런 짓 하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분위기 비슷하달까요? 제가 본 건 아니니까, 문헌상에 보면, 영화 BC 만년 이런 거 보셨나요? 이나 아포칼립토 같은 거. 그중 좀 잘 사는 문명이 못 사는 문명 사람들 잡아다가 부려먹거나 심장 꺼내는 제물로 쓰죠. 은나라가 주변 부족들을 그렇게 다룬 것 같아요. 자기들이 좀 머리가 좋고 밝으니까 좀 미개한 주변 부족들, 문명이 떨어지는 부족들을 함부로 다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BC 만년 보면 그 중에 어떤 약한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몰아내서 없애버리죠. 그 분위기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 칠 때가. 주나라에서 강태공인이 누구니 인재들이 갑자기 확 나올 때가 있었어요. 문왕, 무왕, 주나라 집안이 여러 제후 중에 제일 똑똑하고 도덕성도 높고 거기에 강태공 같은 재략가가 붙으니까 지략가가 붙으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귀의를 해버린 거예요. 은나라한테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싫어서
천하의 그 제후들이 주나라에 붙어버리니까 주 문왕이 쿠데타를 안 일으켰지만 주 문왕 때 이미 천하의 과반수 이상이 주 문왕한테 귀의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은나라가 좀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 못된 동이족들이, 동이족의 못된 문화가 한번 활개칠 때. 그래서 이 주나라가 물리치자 했을 때 합심을 했던. 그래도 은나라가 저항을 만만치 않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맹자는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인이 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반대했겠냐. 그래서 맹자에는 서경이랑은 다르게 무왕이, 문왕은 쿠데타를 안 했어요. 그 아들인 무왕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왕이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밀고 들어갈 때 무왕이 동쪽을 정벌한다 그러면 서쪽 백성들이 왜 우리는 먼저 안 해주냐고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피를 흘릴 일이 없었다라고 맹자는 얘기해버려요. 맹자도 좀 주나라 편을 들어서 얘기해 준 거죠. 이게 또 그 경전 안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주변 얘기들을 하느라고 많이 시간이 가는데 아까 누가 정치 물어보셨다고요? 정치. 한자로 정치. 요거는 뭐 여담인데 치는 아까 아시겠죠? 물꼬를 내서 물을 잘 통하게 하는 것처럼 국민 마음을 잘 흐르게 해주면 됩니다. 정은요, 바를 정자는 이렇게 선 하나 긋기도 하고 어떤 성을 뜻해요. 어떤 지역이나 성. 거리, 발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칠 지자는 지금 발바닥에서 변형된 거예요. 발바닥. 발이 간다는 게 어떤 성으로요?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정벌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에는 정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행자 앞에 붙어도 정벌하다는 거고 이 정치 정자도 이게 몽둥이입니다. 손으로 어떤 몽둥이나 독을 들고 있죠. 때려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요.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정벌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엔 천자만 할 수 있어요. 제후들은 정벌을 하면 안 돼요. 제후들이 정벌을 마음대로 하면서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펼쳐집니다.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 그래서 천자가 가서 바로잡아줘야 돼요. 잘못돼 있으면. 제후국들의 난리가 나면 가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전 세계 어딘가 난리가 나면 유엔군이 투입되죠. 정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정벌이라는 의미가 가서 막 깃발 꽂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바로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는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는 바로잡고 다스려주고. 이게 이제 정치의 뜻입니다. 자, 이 9개를 가지고 보면요. 첫 번째는 오행이며 이 동양 철학에서 오행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홍범에서 처음 나와요. 여기에 지금 오행의 순서가 어떻게 지금 이 순서로 나옵니다. 수화, 목, 금, 토의 순서로 나와요. 수화, 목, 금, 토. 자, 이게 오행이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한 몸을 공경스럽게 함에 오사를 쓰는 것이며 저 뒤에 한자 보시면요. 초일왈 오행 다음 차이왈 두 번째 거는 경영오사 앞에 오행 빼고는요. 앞에 무슨 어떻게 쓴다가 붙습니다. 그 말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오행이고 두 번째는 오사인데 저 5가지 일이 이제 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의 용모, 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를 잘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 양심 닦으라는 얘기예요, 오사가. 생각, 감정, 말에 있어서 완벽하게 양심을 구현할 것. 이게 천자의 지금 공부법이죠. 여기에서 재밌는 게 공경할 경자를 써서 경영오사라고 있습니다. 공경스럽게 오사를 쓴다. 즉, 그래서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이 경을 제일 중시하니까 늘 깨어서 오사를 쓰라는 거다. 그래서 신법을 갖다 여기 써놓기를 깨어서 하라는 거다. 그래서 경영오사라 이렇게 봤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농용팔정. 농사에는 팔정을 쓴다. 즉 농사가 대표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이게 풍요롭게 하는 거죠. 먹고 살만하게 하고 이 생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데는 팔정, 민생에는 팔정이 최고다 이 뜻입니다. 농용팔정, 농사에는 팔정을 썼다. 이 8정치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서를 다 갖추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먹을 거, 농림부 뭐 있죠, 수산부,
어디 기획재정 뭐 이런 거요? 예. 돈이 돌아야 되죠. 돈. 제사입니다. 문화관광부. 사공. 이건 토목 공간을 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토목 건설부. 사도 이거는 교육이에요. 교육부. 사구 이거 도둑 잡는 거거든요. 사무부. 빈 손님 접대 외교부. 군사 국방부. 팔정을요. 저 고대에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저 팔정을 통제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팔정이 지금 우리나라 각 부서 이제 행정기관들인데 요거를 다스리는 게 세 번째 덕목입니다. 팔정. 저기 정이 그거죠. 바로잡아라. 8가지 정책을 펴는 거죠. 바로잡음. 그 다음 네 번째는 화합함. 하늘의 뜻의 화합함. 협영 오기. 하늘과 협조하는데 오기를 썼다. 오기는 뭡니까? 해. 이 해는요, 한 해, 두 해에서 해죠. 한 해, 달, 태양, 성신. 성은 별이고요. 신은 별이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이렇게 별이 반짝여요. 그럼 별이 있고 별이 있는 자리가 있죠. 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별 있는 자리. 요 위치를 말하고 성은 그 빛나고 있는 별이에요. 옛날 분들이 볼 때는 이 별도 다 태양이라고 본 거예요. 태양은 태양인데 이놈들은 다 태양이죠. 각자대로 빛을 내는 애들이니까. 별 그러면 원래 지가 빛내는 애들만 말하죠.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영어로 별 그러면 빛내는 애들인데 태양에서 생겨난 애들이라고 본 겁니다. 태양 같으니까 이놈들이. 태양인데 뭔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생겨난 애들 해가지고 별성자를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1월 성신, 역수는 이 모든 거를 잘 계산해 넣어서 만든 달력이죠. 역수. 이걸 잘 계산하는 법. 그래서 이런 걸 뭡니까? 옛날에요. 천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농사 짓는데 달력 배포하는 거예요. 역수를 배포할지 모르고 하늘에서 이 상을 보고 조짐을 읽어낼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이 어디 분야에 가면은 날씨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아서 하늘에서 정보를 읽어내서 천자가 빨리빨리 퍼뜨려줘야 돼요. 올해는 뭘 대비하시오. 올해는 뭐가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빨리 농사 지으시오. 지금 뭐 하시오. 씨를 뿌리시오. 뭘 하시오. 이런 거를 잘해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하늘과 이게 우주랑 같이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주의 질서랑 인간이 같이 굴러가는 것까지도 천자는 해줘야 된다. 요즘 이런 거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 담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천자는 우주의 질서와 함께 인간이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여야 돼요. 천자가 할 일이 너무 많죠. 아까 국방부 잘 굴리는 거는 8정 하나 중에 하나, 9가지 범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기 덕을 갖추는 게 또 있고 하나고.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이거는 뭡니까? 대략만 얘기하면. 두 번째 오사는. 이게 공자님이 홍범을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안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극기복례 하려면 인을 잘해야, 인 잘하려면 극기복례를 잘해야지. 에고를 극복해서 예절, 늘 양심에 맞게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 요 안에 다 들어있죠. 얘가 아닌지 긴지 판단은 뭐가 합니까? 생각이. 아시겠어요? 공자님은 딱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만 잘하면 너도 천자노릇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가 인만 하면 천하가 귀의할 거야. 인으로. 너가 네 자신만 인을 닦으면 천하가 다 인자해질 거야. 천자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요게 아까 이거를 더 줄인 게 뭡니까?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얘기한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니 양심을 정리라고 한결같이 파면 이걸 잘하겠죠. 그러면 천하가 중심을 잡아. 그러니까 이 유교 철학은요 간단해요.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고 생각, 감정, 오감만 잘 조절하면 천하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 여기 양심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의 양심에는 그런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 환극이 섭니다. 환극의 의미를 쭉 설명해 줘요. 그래서 환극은 뭡니까? 건용 환극, 환극을 건립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요. 다스릴 예용, 다스릴 예자 써서 다스림의 삼덕을 쓴다.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삼덕을 쓴다. 임금이 환극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요. 그냥 편안할 때는 별일 없을 때는 정직한 모습. 그런데요, 무도한 자들을 만나면 아주 강력하게 나가요. 강극을 써요. 강하게. 강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극은, 요게 극이요. 요거요. 극, 이길 극자가 이렇게 투구,
모자 쓴 사람이에요. 투구 쓴 사람. 무사.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강극. 아주 강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뜻. 유극. 부드럽게 싸워서 이긴다는 뜻.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나가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나와서 제압해요. 결국 그게 양심에 맞을 때 이기니까 결국은 정직하다 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강하게도 보이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대충 보이시죠? 지금 경영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지금 천하에 경영학의 모든 이론들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아마 이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경영학 이론입니다.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전설의 우임금이 받았다는 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 7번째가요. 의심스러운 거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점치란 얘기거든요. 이게 거북점, 이게 시초점. 5개는 거북점 쳤을 때 갈라진 자국들의 모양입니다. 비 오는 모양, 뭐 맑게 갯 모양, 뭐 여러 모양들이에요. 요거는 점 쳐서 아래 개, 위에 개. 점 치면 개가 나오죠. 자, 근데 의심을 잘 풀려면요. 지금 점 치는 것보다 저는 뭘 권장합니까? 저 의심은요. 이걸 해 말어 하고 의심스러울 때 왕이 점을 치라는 얘기인데 저는 요즘 경영자한테 점치라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 홍봉구 주도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의의 지신. 양심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양심 성찰을 하시라고. 여기 다 수목금화토죠. 수화목금토. 수화목금토. 지혜, 인의, 성. 성실성자 써서. 성은 깨어있으시란 얘기고 인의지를 검토해 보시면 의심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써먹어야지. 지금 거북점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업그레이드 버전 인의지신 써라. 성은 성실하다. 그러니까 인의지신에서 신하고 통합니다. 깨어 계시라는 거예요. 극도로 깨어서 인의지를 검토해 보시라. 그러면요. 황극이 이렇게 하늘의 질서도 보고 땅의 질서, 오행을 읽어내고 하늘의 질서를 읽어내고 오기, 5가지 기강이 되는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 오행, 사람의 일, 오사, 죽이죠. 천지인이 꿰뚫어져요. 이게 왕이에요. 하늘의 질서, 1월, 아까 오기, 그쵸? 1월, 해, 뭐죠? 해와 달, 해, 별들. 땅의 질서, 오행, 금목, 수화토. 사람의 질서, 오사.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것도 오행이 다 있습니다. 웜뚱이는 이렇게 물처럼 유택해야 된다고 수. 또 뭐죠? 말하는 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또 발산하는 거니까 화 이래가지고 오행을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거는 간이 눈이죠. 예, 보는 거는 시. 듣는 거는 쇠, 금. 생각하는 건 가운데 중심이니까 토. 거기서 중심이 생각이라 토예요. 이렇게 이 오행 사상은 항상 뭐가 중심이고 뭐가 주변인지를 잘 갈라보는 철학이에요. 아주 아마 태고 쪽부터 동이족들은 특히나 잘 갈라봤을 거예요. 춘하, 추동도 빨리 갈라보고 중심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빨리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경영을 잘합니다. 경영을 되게 잘했던 민족인데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민주정치 아주 끝물이나 지금 잡고 있지 우리 옛날에 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왕 노릇한다는 게 이런 건데요. 오기, 오행, 오사를 딱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벌써? 말만 들어도. 그렇게 되면 황극이 중심을 잡고 천지의 중심이 잡아서 왕 노릇하면서 경영을 잘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의심난 거는 하늘한테 물어서. 왜 계의를요 양심 성찰로 대신할 수 있냐면 이 철학을 알아야 돼요. 계의는요 결국은 하늘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점친다고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한테 물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이요 사실은 점이 아니라 저분들한테는 천명이에요. 하느님의 소리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소리보다는 양심의 소리가 더 하늘의 소리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심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계산하고 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하는 이런 존재가 정치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 벼 뜨는 거, 더위, 추위, 바람이 균형을 잡고요. 황극이 제대로 못 쓰면 자연 질서도 깨진다는 거예요. 천지인이 하나니까 인간이 깽판을 치면 더위도 추위도 변동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옛날에 나라에 더위가 심하거나 가뭄이 심하거나 이러면 왕이 발 뻗고 잠을 못 자죠. 심한 경우에는 왕 잡아다 죽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뭘 했길래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물러나야 되고. 옛날엔 그랬겠죠.
이런 철학이 있는 데서는 조심해야 돼요. 몸살해야 돼요. 재난이 나라에 재난이 많다거나 뭔가 좀 심상치 않으면 몸살해야 됩니다. 내 부덕의 소치로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좀 뭔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취해야 되고 하늘에다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좋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신하들도 왕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들도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게 돼 있겠어요. 이 철학에서는. 왕이 이상해서 그렇다 해서 왕을 끌어내리고 새 왕 앉히고 또 한동안 분위기를 또 쇄신하겠죠. 이런 식의 이런 정치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정치의 결과가요. 자연에 아까 나타난 거. 이거는요. 왕 개인의 어떤 결과가 오느냐입니다. 왕이요. 장수하고 부귀하고 편안하고 덕을 좋아하는 것도 복 중에 하나예요. 오복이 와요. 그 다음에 천수를 다 누리는 거. 고정명.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육국. 6가지 지독한 것들이 와요. 뭐 나약하고 악하고 가난하고 근심 있고 병들고 요절하는 거. 저런 게 오면은 일신의 그 카르마가 동양 고대 철학에서는 왕이 통치를 못하면 일신에 벌써 안 좋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면 일신에 좋은 게 오고 자연현상도 잘 순조롭게 펼쳐지고 안 그러면 자연현상도 문제가 생긴다. 왕자리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황극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하자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가뭄 오면 나 목을 베자고 덤빌지 어떻게 쉽지 않죠. 이런 게 동양 정치 철학의 되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걸로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